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혹시 인간관계에서 순수라는 말 자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순수한 우정, 순수한 사랑, 이런 표현들 말입니다. 제발 그 순수라는 말을 과감히 빼고 관계를 생각해보자고 제안하는 아주 돌발적인 책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제목 관계의 배신, 지은이 전찬우, 펴낸 곳은 좋은 땅입니다. 작가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관계의 진실을 들려줍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일단 마주할 건 마주하자. 순순히, 판타지니 이런 것들은 일단 모두 걷어내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마주한 다음에 본질을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처음에는 관계의 배신이라는 제목 때문에 약간 무겁고 어두운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설책처럼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힙니다. 글은 철저하게 현실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놀랍도록 따뜻해서 하나하나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없어요. 작가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배신감과 실망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차분하게 분석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관계의 모습과 실제 관계의 그 모습 사이에 그 괴리가 바로 상처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배신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그 배신은 상대방의 잘못일까? 아니면 우리의 기대가 만든 허상일까? 이 책 다 읽고 나면 뭔가 명확한 선이 생깁니다. 나에게 있어 인간관계란 무엇인지, 어떻게 노력해가면 되는지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관계란 결국 조율과 이해의 과정이며 일방적인 기대만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관계란 내 기대를 투사하는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율하고 이해해가는 과정이다. 중요한 문장이라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관계란 내 기대를 투사하는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율하고 이해해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 책을 2번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책 중 하나로 책장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겪는 실망과 배신감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 타인에 대한 불신과 상처로 인해서 관계를 멀리하기보다는 나와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임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책. 본문 듣고요. 클로징 때 다시 또 뵙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과 어울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수준이다.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산속에 혼자 사는 자연인들이나 스님들조차도 정말로 혼자 살지는 않는다. 그저 다른 사람들과 만남의 횟수가 적을 뿐이다. 우리가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이것이다.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우리는 누구도 혼자 살 수 없다. 냉정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선택적이라고 믿는 믿음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다. 각자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럽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다. 관계를 맺는 일은 마치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선택 불가능한 문제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결국 죽는다. 단지 죽어가는 속도가 느릴 뿐이다. 그 과정조차 불행 그 자체이다. 오히려 굶어 죽는 것은 아주 고통스럽지만 짧다. 고독과 외로움 속에 다가오는 죽음은 아주 길고 지난하다. 어쩌면 같은 죽음이라면 굶어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싶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관계 맺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인간관계에 대한 오래된 착각.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까? 크게 뭉뚱그려 답을 찾아보자면 당연히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다. 실제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행복할 때가 참 많다. 서로 힘들 때 공감도 해주고 재미있고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여행이나 영화 보기 같은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만난 것도 같이 먹고 다양한 정보도 얻고 내가 필요한 사람을 소개받기도 하고 내가 잘 못하는 일을 대신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갑자기 생긴 야근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보낸 아이들 대신 데리고 오도록 부탁할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일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함께하면 좋고 편리할 때가 훨씬 많다. 물론 단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같이 있을 때 기분만 잔뜩 나빠지는 경험을 했을 때이다. 공감을 바랐는데 비난을 받고 즐거운 대화를 원했는데 자랑만 잔뜩 듣고 영화를 보는데 매번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만 보려고 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에는 도움을 줬는데 내가 필요할 때에는 바쁘다는 핑계를 댄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든 상처를 받게 된다. 결국 관계를 맺는 일에 점점 주저한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정한 기준점을 통과한 사람만을 최소화해서 어울리려고 한다. 그러한 과정들로 인해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관계의 범위가 좁아진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번 돌이켜보자. 우리는 왜 그렇게 오래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것일까? 물론 의리도 없고 상식도 부족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서 그럴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과연 얼마나 의리가 있었고 상식적이었을까? 내가 비난하고 있는 과거의 그들과 나의 차이가 그렇게나 커다란 것일까? 더해서 그들은 그렇게나 크게 잘못한 것일까? 어쩌면 내가 너무 순수한 관점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본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것이 아닐까? 혹시 그 문제일 수도 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반복적으로 순수한 관계에 대한 환상에 대해 들어왔다. 그래서 삶의 어느 시기엔 진정한 우정, 찐 친구, 영혼의 짝을 꿈꾸었고 학창시절 한때 교환일기를 쓰기도 했었다. 친구들은 어떠한 목적도 품지 않은 채 내 조건이 아닌 오직 순수한 나 자신을 사랑해줘야 하고 나 역시도 어떠한 조건도 없이 친구들 그 자체를 좋아하고 사랑했어야 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나오는 문구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처럼 우리는 아주 작은 계산적인 행동에도 괴로워했다. 아마 지금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내 돈, 내 외모, 내 조건, 내 능력, 내가 가진 권력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온전한 나 자신이기에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나를 이용하고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용과 필요도 중요하지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런 것일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방은 모든 가방들 중에서 내 눈에 예쁘고 쓸모 있기 때문이다. 그 외모와 쓰임새로 인해서 좋아하는 것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컵은 많은 물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고 보온이 잘 되어서 차가움도 오래가고 따뜻함도 오래간다. 그 성능으로 인해 좋아하는 것이다. 사실 잘 따져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아할 때에는 반드시 효용성과 유용성에 대한 부분이 기반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든 나에게 쓸모가 있고 유익해야 대상을 좋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해서 사랑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에게 효용성과 유용성을 적용시키면 뭔가 좀 그 느낌이 이상해진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뭔가 이용하면 안 되고 효용성을 따지면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사람이라고 뭐가 다를까? 우리는 인정하든 안 하든 본능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고 유용한 사람에게 끌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효용성이나 유용성 혹은 이득을 얻을 대상 등을 표현하는 대신 매력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다. 매력은 누군가가 가진 효용성과 유용성,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쓰였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뜻하는 단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떠한 식으로든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을 때 상대방에게 끌린다. 그것의 가장 흔한 예가 바로 외모나 지적 능력이다. 상대방의 좋은 외모를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실제로 이런저런 이득을 얻을 가능성도 높다. 높은 지능은 대화의 즐거움에 더해서 높은 연봉을 얻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그러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면 당연히 내 이득 가능성도 높아진다. 돈을 필요로 할 때에는 돈을 잘 쓰거나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질 만한 사람을 보면 매력을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하기에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은 돈이 많고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와 함께하는 한 끼 식사는 20억에 달한다. 권력도 마찬가지이다. 권력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반대로 돈이나 권력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돈이나 권력을 등에 업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귀찮거나 우습게 보일 뿐이다. 누군가가 가진 매력은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중 특정한 몇몇에게만 남다른 매력을 느끼고 운이 좋다면 친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친구가 되지 못할 때도 있고 친구가 되었다고 해도 언젠가 그 관계가 깨져서 오히려 몰랐던 사이보다 더 안 좋아질 때도 있다. 내가 상대에게 느끼는 효용성과 유용성만큼 상대가 나에게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경우에 그 사람과는 친구가 되기 힘들다. 오히려 아예 둘 모두 서로에게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아는 사람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매력을 느낀다면 그때부터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의 흔한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매력을 많이 느낀 쪽에서 매력을 덜 느낀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뭔가 이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시간, 노력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타고나서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야 할 효용성과 유용성이 부족하기에 따로 별도의 노력을 통해 제공해야만 친구 관계가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맺어진 관계는 당연히 잠재적인 문제를 품고 있다. 그것은 마치 열심히 노력해서 걷는 것과 같다. 걸음은 그냥 걸어줘야 한다. 하지만 노력해서 걷고 있다면 잠시라도 딴 곳에 정신이 팔리는 순간 넘어지고 만다. 기울어진 관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관계는 그 노력이 멈추는 순간이나 혹은 노력한 사람이 아주 가끔 그 대가를 바라는 순간 깨지고 만다. 왜냐하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대가 노력한 만큼 아니 그 일부라도 되돌려 달라고 했을 때 별로 마음이 쓰이질 않는다. 그렇게 거절될 때마다 노력한 사람은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떠나려고 한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은 전혀 아쉬울 것이 없다. 처음부터 딱히 원했던 관계가 아니었다. 그렇게 떠날 때조차 상처를 입게 된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노력한 사람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그런 입장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나도 상처를 받고 나도 상처를 준다. 설령 만난 순간에 서로 매력을 느껴서 친구가 되었다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효용성이나 유용성은 나나 상대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이다. 갑자기 회사에서 잘려서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평소 여행을 함께 하기를 좋아했던 친구들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내 불우한 처지로 인해 여행을 같이 갈 수 없게 되기에 피할 대상이 된다. 대신 거의 연락하지 않았던 인맥이 넓은 친구는 새로운 유용성을 가진다. 그 친구와는 성향도 잘 안 맞고 취미도 별로지만 나를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줄 수 있기에 한동안 친구로 지내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매 순간 자신이 느끼는 이득의 종류에 따라 부유물처럼 떠돈다. 그나마 친구 관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견딜만하다. 친구는 기본적으로 선택적이니까. 그런데 직장 동료나 친척들이나 시댁이나 각종 모임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생겨나는 기울어짐은 우리를 몹시 힘들게 만든다. 특히 나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 나를 흔들어대면 내 삶은 몹시 고단해지고 만다. 주말마다 산행을 하자고 부르는 사장이나 점심때마다 돼지국밥만 먹으려고 하는 부장이나 자전거를 탄 후 매번 못 먹는 술을 마시려고 하는 동호회 지인들이나 명절 때마다 모여 아무런 관심도 없는 자기 동네 재개발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는 작은 아버지나 명절 때마다 그 자신도 먹지 않는 음식을 잔뜩 싸주는 시어머니가 그렇다. 그들은 딱히 매력도 없으면서 내가 아쉬워하는 것을 무기로 나를 자기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 자기가 하고픈 것을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화를 한다. 우리가 다양한 관계 속에서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높은 직책에 있다는 이유로, 돈이 많다는 이유로, 권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시댁이나 처가라는 이유로 나를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어들인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게 하고,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게 하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게 한다. 그러한 현상은 반대로 우리가 언제나 돈과 권력, 그리고 명성 등에 끌리게 되는 원인이 된다.
나 역시도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남을 휘두르면서 살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늘 자신이 가진 매력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심한 경우엔 부풀려서 좀 더 뭔가를 가진 존재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 한다. 특히 외모와 달리 당장 눈앞에서 확인이 안 되는 재력, 영향력, 지적 능력 등이 그런 대상이 된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비싼 차를 타려고 하고 유명한 사람과의 관계를 과시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해도 다 아는 듯 떠든다. 이렇듯 매력이나 우월적인 위치는 누군가를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다. 물론 나만 그것들을 가진 것이 아니기에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기도 하고 그러한 움직임이 서로에게 잘 맞으면 아주 좋은 관계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 관계가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매력이 부족하고 우월적인 위치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다행히 그것은 아니다. 매력이나 우월적인 지위 말고도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많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 그렇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어야만 나는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바로 내가 지불하는 합당한 돈이다. 물론 어떠한 사람들은 지불하는 돈을 손님이 왕이라는 말로 인해 우월적인 지위의 수단으로 믿기도 한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에게는 매력이나 우월적 지위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사람을 움직이는 법이 존재한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대상을 조종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가 누군가를 조종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조정당한다는 사실에 몹시 기분 나빠한다. 그런데 이 착각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관계에 이득, 조종과 같은 단어가 끼어드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 그러한 것들은 순수하지 못하다. 하지만 그러한 착각이 결국 관계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원래 세상이 선하다고 가정하면 이 세상은 악당들의 천국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으로 가정하면 가끔 보이는 선한 사람들의 모습에 감동이 밀려온다. 같은 맥락으로 관계를 순수하게 바라보면 볼수록 반드시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관계를 철저하게 이기적인 계산 행위로 바라볼 때 가끔 보이는 순수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타인은 나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지금껏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과 상처를 받은 이유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거나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사람들이 의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또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관계 그 자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다. 인간관계의 목적을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것은 나의 이득이다. 조금 더 깊게 표현하면 우리는 누구나 나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한다. 우리는 그 누구도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각자 서로의 이득을 추구할 뿐이다. 단지 그것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내 이득이 너에게도 이득이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쓴다. 그래야만 내가 나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방법이 실제로 너에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서 마치 이득이 될 것으로 보여지도록 한다. 심지어 스스로 나는 정말로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요한다. 이것이 우리가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유이다. 부부, 부모와 자식, 형제, 친구, 지인, 동료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관계는 너를 내 이득을 위해 움직이게 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웃긴 농담을 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면 호감을 얻을 수 있고, 상대는 언젠가 내 부탁을 들어주거나 혹은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좋은 외모를 가진 것도 마찬가지이다. 노래를 잘하는 것이나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나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호감을 얻을 수 있으며 뛰어난 운동 능력도 그렇다. 이러한 것들이 아주 탁월하다면 개그맨이 되거나 연예인이 되거나 학자가 되거나 예술가가 되거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큰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타인의 관심, 인정, 사랑 등을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동일하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인정하면 할수록 내 의도가 잘 통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파급 효과가 커진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내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 나를 정말 많이 좋아한다면 내가 딱히 상대를 조종하지 않아도 알아서 조종된다. 나에게 선물을 사다 주고, 변화된 외모를 칭찬해주고, 만난 것을 사주려고 하고, 심지어 정말로 많이 사랑하게 되면 내가 아플 때 내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 주거나, 내가 위험할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 내가 조종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여주는 것, 사실상 최고의 조정 방법이다. 단지 여기에서 유일한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조종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떨 때 끔찍한 공포가 된다. 공감을 원하거나 착하게 구는 것은 협박, 허세, 거짓말, 잘난 척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타인을 조종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을 나눠서 내가 하는 공감은 좋은 것, 네가 하는 허세는 악한 것이라고 정의하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협박이나 허세는 통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공감을 얻지 못하거나 착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상처를 입거나 배신감을 느낀다. 그렇다면 정말로 더 선한 것일까?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것과 달리 전혀 순수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자의 이득을 위해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이다. 단지 누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능동적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지 정도만 차이가 난다.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생겨나기에 관계 속에서는 상처를 주는 사람과 상처를 입는 사람이 당연히 생겨난다. 그러니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은 것은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 그저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뿐이라고 여겨야 한다. 나는 단지 운이 나쁘게 상처를 입는 쪽에 속한 것뿐이다. 그래서 오히려 정확히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내가 관계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내 자신의 착각임을 깨달을 수 있다.
그동안 맺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배신이나 상처는 서로 행복하기 위한 경쟁에서 서로 유리한 쪽에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전쟁터에서 내가 운이 나쁘게 패한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직 미숙한 것일 수도 있고 상대가 너무 잘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패가 상대가 가지고 태어난 패에 비해서 불리한 것일 수도 있다. 그저 그래서 패한 것이다. 사람을 조종하는 것과 사람에게 조종당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어긋남이 발생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여기에서 진짜 문제는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을 뿐인데 오히려 그 결과를 가지고 나를 자책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것이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쳐서 깜짝 놀랐다고 해서 놀란 자신을 자책하거나 놀랜 하늘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그저 알고 대비하면 된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면 된다. 심지어 나의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상대에게 조종을 당했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아니다. 자기가 산 주식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나에게 주식을 추천한 친구라고 해도 그 주식이 오르면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듯 조종을 했건 조종을 당했건 상관이 없이 내가 행복하면 끝이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상처는 능동적이다. 내가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낸 것이다. 내가 과한 해석을 하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타인들은 이기적이고 나는 순수하다 라는 믿음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들이 이기적이면 나도 이기적인 것이고 내가 순수하면 그들도 순수한 것이다. 그 착각이 우리를 그토록 상처 입히고 있다. 나를 괴롭게 만들고 그 고통만큼이나 타인을 싫어하게 만든다. 나나 타인은 그저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뿐이다. 단지 어떠한 조정 방법들은 나에게 잘 맞지 않는다. 혹은 내가 매우 조심해야 하는 조종 방식이다. 그것을 잘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잘못하는 조정 방법을 써서 실패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조정되지 않을 수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는 너무도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처를 받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관계에 연연하고 집착한다는 말인가?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마치 나는 안 먹고도 살 수 있다. 나는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내 삶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다. 그럼에도 이 말을 들으면 반발감부터 밀려온다. 도대체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진실은 숨겨져 있다.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니까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자존심이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한다. 어린 시절에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이를 좀 먹었다면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타인은 분명히 내 이득에 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도 든다. 내가 그 이득을 포기한다면 딱히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관계가 그저 이득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계는 또 다른 숨겨진, 그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 존재한다. 관계는 당장 다양한 이득도 되지만 좀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되는 사람은 한참을 불행 속에 있을 때 삶을 스스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욕구가 치밀어 오르게 된다. 삶을 왜 더 살아야 할지 어떠한 답도 낼 수가 없어서 그렇다. 물론 혼자 살더라도 충분히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우연히 불행하고 나쁜 일이 계속 겹치면 당장 그러한 생각부터 떠오른다. 너는 내가 사는 이유가 되어주고 나는 네가 사는 이유가 된다. 우리는 관계를 맺는 것에 조금 더 진지해지고 치열해져야 한다. 좀 더 열심히 그 진실을 알아가야 한다. 정말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누군가와의 좋은 관계는 내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선물일 수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 한 여자가 있다. 그녀는 오늘 김장을 해야 하는 날이라서 걱정이 많다. 김장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만 그 한 번이 쉽지가 않다. 꽤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배추, 무, 파, 고추 등등 수많은 야채와 다양한 재료를 사야 한다. 그나마 절인 배추는 배달해 주지만 나머지들은 다 사서 날라야 한다. 그래서 힘 좋은 남편이 하루쯤 쉬면서 좀 도와줬으면 하지만 오늘도 바쁘다는 남편은 휴가를 못 낸다고 한다. 여자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했다. 그래도 오후쯤 다 끝내고 나니 기분이 홀가분하다. 잠시 쉬었다가 김치를 담근 김에 오늘 저녁은 남편이 좋아하는 보쌈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렇게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고기를 삶는다. 그런데 고기가 다 익었는데 남편이 들어오지를 않는다. 전화해서 보쌈을 해놨으니 빨리 오라고 할까도 생각했지만 남편이 들어왔을 때 준비된 보쌈에 깜짝 놀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참는다. 그러한 마음으로 잠시 기다리다 보니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에 들어온다. 그런데 퇴근하는 남편의 몰골이 이상하다. 옷이 헝클어져 있고 하얀 와이셔츠에는 더러운 얼룩이 묻어 있다. 더군다나 늦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땀이 흐르고 있다. 그 순간 여자는 남편에게 무슨 나쁜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속이 철렁한다. 여자는 걱정이 되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본다. 그런데 남편은 여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한다.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새댁이 김장을 하는지 무거운 물을 들고 낑낑대고 있어서 지금까지 그것을 다 날라주느라 늦었고 옷도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뭔가 욱 하고 치민다. 손이 떨리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미친놈이라는 말이 튀어나온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가 자신에게 왜 그런 욕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상대가 여자라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냥 옆집 사는 사람이 힘들게 낑낑대고 있어서 도와준 것뿐이라고 항변한다. 자신이 딱히 무슨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듣자마자 욕부터 하냐고 오히려 짜증을 낸다. 하지만 여자는 남편의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설령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도 화가 난다. 그 순간 갑자기 하루 종일
힘들게 김장을 담그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힘들게 낑낑거리며 무를 나르고 배추를 정리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새끼는 세상 친절한 사람의 모습이 된 채 헤헤거리며 옆집 여자 무나 날라다 주고 저런 몰골로 들어온 것이다. 여자는 결국 삶아놓은 보쌈 고기를 냉장고에 넣어버리고는 저녁을 알아서 처먹으라고 하고는 방에 들어가 버리고 만다.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오늘따라 심사가 뒤틀린 상사로 인해서 별일 아닌 것으로 한참을 깨졌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퇴근길에 친구를 만나 술 한잔할 생각도 났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며 참고 그냥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밥도 차려놓지 않고 어두운 식탁에 홀로 앉아있다.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아직 안 온 모양인지 온 집안이 정적으로 가득하다. 결혼 생활 10년간 쌓인 경험으로 봐서 뭔가 위험이 감지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되돌아서 다시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다. 아내는 막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자신의 눈치를 보며 옷을 갈아입는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간단히 씻고 나오는 남편을 보고는 그 유명한 잠시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라고 한다. 그러더니 오늘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명숙이는 최근 집을 샀다고 한다. 종희네 남편은 부장으로 진급했다고 한다. 은혜의 아이는 전교 1등을 했다고 한다. 미정이는 남편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사온 비싼 명품백을 차고 왔다고 한다. 학교 선생님이지만 아직도 결혼을 못한 은정이는 겨울방학 동안 한 달간 유럽 여행을 다녀올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집도 없고 출세한 남편도 없고 공부 잘하는 아이도 없고 명품백도 없는 데다가 결혼까지 해가지고 유럽 여행도 못 간다고 신세 한탄을 한다. 듣고 있던 남편은 딱히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것 말고는 다 자신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 같다. 어쩌면 아이들도 비싼 과외를 하게 해주면 공부를 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연봉이 갑자기 오를 리가 없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저런 말을 나한테 할까? 그런데 다 떠나서 정말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하나 있다. 사실 이런 날이 오늘이 처음도 아니었다. 아내는 매년 동창회에 다녀오면 늘 저렇게 저기압이 되어 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동창회에 나가는 것일까? 다녀온 후에는 저런 상태가 될 것이 뻔하면서 이제는 안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아내 말로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것이 좋고 가면 새로운 소식이나 애들 교육에 필요한 좋은 정보도 들을 수 있어서 나간다고 한다. 아내의 말처럼 정말로 그렇다면 거기에서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도 그냥 마음에만 담아두고 꺼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꺼낸다고 딱히 해결될 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해서 내 기분만 상하게 만드는 것일까? 여자는 옆집 세댁을 돕고 온 남편에게, 남자는 동창회에 다녀온 아내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마지막에 들려드렸던 그 남자와 여자 이야기요. 상황만 툭 던져놓고 정작 아무 답도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살짝 민망합니다. 이 남과 여의 다름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 중요한 뒷이야기를 끝내지 못했어요.
제가 낭독 분량을 좀 조절하지 못했네요. 그렇다고 이 초반부의 내용을 줄일 수는 없었어요.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상황 자체는 굉장히 웃기죠. 아니, 웃긴 걸 좀 넘어서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또 웃깁니다. 우리는 언제쯤이면 이렇게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될 수 있을까요? 혹시 남과 여,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직접 사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 영업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제가 이 책에서 꼭 짚고 싶었던 부분은 초반에 들려드렸던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깊은 환상을 품어온 것 같아요. 관계는 순수해야 되고 그 자체로 숭고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자, 이 글은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요. 그 본질을 좀 냉철하게 직시하자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선택을 할 때요. 그 물건의 효용성과 유용성을 고려하잖아요. 가방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 가방의 내구성이나 디자인이나 그런 유용성과 효용성을 보듯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에게 어떠한 형태의 이득이 되는지를 무의식적으로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비단 물질적인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상대방에게서 얻는 감정적인 만족감, 심리적인 안정감, 사회적인 지위 상승 등 다양한 형태의 이득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관계에서 이득이라는 단어가 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이거를 매력이라는 단어로 대체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한테 끌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얻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매력이 항상 상호적이고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칭적이지 않다는 거죠. 인간관계는 결코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시소와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매력을 지니고 누군가는 덜 지녔을 수 있어요. 이러한 매력의 비대칭성은 관계에 기울어짐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통제에 휘둘리거나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려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자신이 타인을 통제하려고 들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타인을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상처들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기적이거나 우리가 순수하다고 믿었던 환상에서 벗어나서 관계의 본질을 서로 행복하기 위한 경쟁 또는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대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전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저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 타인을 탓하거나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저 다음을 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를 통해서 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와 우리가 있기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처럼 타인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와 유용성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좀 더 진지하고 치열해지기는 해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내가 타인에게 좀 더 이익을 많이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인간관계는 환상 속의 순수한 이상향 아닙니다.
그것은 매력과 이득, 그리고 상처가 교차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이해하고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성장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 참 좋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엔딩 음악 들으면서 저는 그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For all the history of the human race, we've been trying to figure out communication. From beating on a drum to painting up in a cave. Then the language came and we got these letters. Centuries tried to use them better, but now it's easy to overcomplicate. 26 letters in the alphabet, but when I look at you, I place my bet that I could tell you all I need with just these three. Yeah, I want to be with you, for all my life. Yeah, I want to be with you. Till the day I die. Let me take a minute just to make it clear. There's a beautiful complexity in you, my dear. And every single layer that I see makes me want you more. But there's something in the way that simplicity can cut through the noise of modernity. So take these simple words from my heart to yours. Yeah, I want to be with you, for all my life. Yeah, I want to be with you, till the day I die. The universe is growing every day. There's a billion things that I can't explain, but it's certain I decidedly can resolutely say, yeah, I want to be